시장 이름 알면 돈이 보입니다. 마켓앤머니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후설 협상 교착 소식에 약세로 시작했던 코스피가 장중 상승 전환한 이후 한때 9,200선까지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김유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드디어 코스피의 왕좌가 바뀌었습니다. 무려 25년 만인데요. 하이닉스의 1위 탈환은 시간 문제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조금 전 1위 자리를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게 내줬습니다. 다만 역시나 오늘도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많아서 쏠림 현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함께 보시죠. 지수부터 보시면 코스피가 0.8% 오른 9,13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4% 하락하면서 95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선 외국인만 팔자세 취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1,100억 원 넘게 물량 담고 있고 기관은 5,30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홀로 1조 7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함께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2,840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앞서 현재 삼성전자가 다시 시가총액 1위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35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5% 넘게 급등하면서 291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SK 하이닉스 ADR 상장 심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SK 스퀘어 요즘 하이닉스에 대한 포모를 스퀘어로 푼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강하게 상승 탄력 받고 있는데요. 현재 SK 스퀘어 8%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3%대 강세, 삼성전기는 1%대 하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현재 삼성물산만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의 종목들 모두 파란불 켜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셀 메이커는 실적이 개선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LG 에너지솔루션 3.8% 하락세로 부진한 모습 확인됩니다. 이외에도 현대차 4%대 약세, 삼성생명도 7%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LG 관련 로봇주들은 선방하고 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 가깝게 하락하면서 다소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56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 알테오젠도 3.5% 넘게 빠지고 있고 2차 전지 소재단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각각 3%대, 2%대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반도체 6월 1일에서 20일 수출이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무려 3배 증가했습니다. 이 소식에 코스닥 내 반도체 장비주들만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익 IPS가 7% 넘게 급등하고 있고 이오테크닉스는 다소 상승폭을 줄여서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순위권 바로 밑에 있는 파두와 PSK도 모두 동반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G그룹주들은 젠슨 황 CEO 방한 이후에 후폭풍이 상당히 컸죠. 대형 반도체 쏠림 현상까지 겹치면서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주가가 속절없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LG전자만 해도 6월 2일 고점과 비교하면 50%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오늘 LG전자가 엔비디아 미국 본사를 방문해서 협력을 논의한다는 소식 나오자마자 매수세가 급격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LG하면 함께 언급되는 현재 화면에 없는 로보스타까지 함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 현재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LG CNS, LG 이노텍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LG전자 우선주 7% 넘는 강세, LG도 3% 가깝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쟁에 예민한 건설 섹터죠. 지난주 건설업종 주가가 마이너스 9%대로 코스피 대비 언더퍼폼 하기도 했는데요. 호레무즈 해협 통행료와 또 매파적 FOMC에 대한 부담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이란 외무부가 대규모 재건에 착수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현재 화면에 있는 GS건설 현재 1.6%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글로벌 투자 회사와 태양광과 BESS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개별적인 호재도 있었습니다. 다만 종전 확정까지는 변수가 많아서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 사이에 건설주들 주가 변동성은 꽤 있을 것이다라는 게 증권가 코멘트입니다. 이어서 환율도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서 이스라엘이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환율도 여전히 1,500원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12시 9분 기준으로는 1,538원 40전에 거래됐습니다. 지수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89% 올라가면서 9,13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1.4% 하락세 보이면서 95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가 장중에 계속 체크가 필요한데요. 지난주 외국인이 주간 순매수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 유가의 하락이 컸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장의 변동성이 컸던 것도 유가 상승이었는데요. 오늘 다시 유가가 서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SK하이닉스의 독주가 이어지면서 2000년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1위 자리가 뒤바뀌었습니다. 네, 26년 만에 야성이 무너진 가운데 그 가운데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오늘 오후장 체크포인트 시간은 김윤정 LS증권 선임연구원 모시고 관련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지난주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의 고지를 밟게 됐고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좀 흔들릴 만한 이슈들도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오늘 시장이 상승 전환하면서 여전히 강한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9,100선마저 지금 돌파를 해줬는데 오전장 흐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뭐 넥스트레이드 때까지만 해도 이제 좀 약세로 출발을 했었다 보니까 사실 좀 걱정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 휴장을 하긴 했지만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중동 상황이 좀 불확실하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약세 흐름 보였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주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시아장 전반적으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비중이 높은 우리 장을 비롯해서 이제 대만 가권 시장이라든지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 이제 상승불 계속 켜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국내 수출 데이터 1일부터 20일까지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제 수출 데이터도 잘 나왔어요. 특히나 이제 또 반도체 쪽에서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188% 상당한 수준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를 더더욱 강화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외국인 매도세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승불 켜내고 있고 또 이제 SK하이닉스라든지 이렇게 강세 이어나가면서 좀 역사적인 변화까지 이끌 수 있었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윤정 연구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쎄요,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는 늘상 26년 동안 우리 입에 붙었던 뭐 전자, 네. 닉스, 네. 오늘부터는 뭐 닉스전자, 닉전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향후 대기되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이벤트를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은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마이크론 실적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24일이면 우리 시장 기준으로 목요일 날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거든요. 그때에 혹시라도 이제 좀 변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이제 더 이제 투자 심리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두 가지의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확인을 해보아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주 후반에 중요한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미국 기준으로 보면 5월 PC 물가 지표도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물가, 이제 금리의 방향성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같이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브리핑에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미국 ADR 상장 절차를 이제 밟고 계신 걸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 상장 심사 결과가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 또한 이제 오늘의 강세와도 연결지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어떤 주가 방향성이나 혹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오늘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팔자 모드로 보이고 있지만 SK하이닉스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매수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변곡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월가 IB 쪽에서는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네. 마이크론 목표가를 계속 올려잡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UBS에서는 지금 $1,600 이상까지 TP를 올려잡기도 했는데 연구원님은 실적 여전히 좋을 거라고 보세요?
실적 자체는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이제 거의 뭐 별 이제 변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 서프라이즈는 이제 기정사실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가이던스가 좀 더 중요한데 가이던스도 사실 1분기 실적 발표를 생각을 해보면 가이던스도 크게 올려 잡았었는데 이제 자본 지출 증가라든지 이제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어떤 향후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 3월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실적이나 가이던스나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좀 꺾이는 모습들도 보여지기는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이벤트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실적 발표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때 잘 나왔는데도 계속 이렇게 빠지는 국면이 지속이 되다가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그 분위기가 반전됐었던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게 기억이 나서 이번에도 좀 그런 흐름을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 같은 경우는 1분기 대비했을 때 더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숫자는 당연히 충족을 하겠지만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좀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1분기 대비했을 땐 현재 좀 경계감이 높아진 시점에서 자본 지출에 대한 코멘트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참 역사적인 건 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있죠. 강남에 트로피 데셋을 갖고 있으면 뭐 노후가 편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의 이 똘똘한 한 채와 버금가는 것은 여전히 SK하이닉스 것 같습니다. 모두에 말씀 주셨지만 ADR 상장 있잖아요. 이거 ADR 상장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저는 조금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하고는 있어요. 물론 이제 직후에는 이제 뭐 단기 수급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이벤트 소멸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좀 확대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두 달 정도 시점으로만 넓혀 봤을 때에는 이제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경로가 다변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그에 앞서서 글로벌 펀드들이 선제적으로 좀 매수 수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내러티브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심사 결과 잘 나오면은 이제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에는 상장을 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승인 이후에도 관련된 주가 플레이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총 1위 자리가 오늘 바뀌는 그 국면에서 놓여져 있는데 그런 흐름이 어느 정도는 이어가는 흐름이 이어지다가 또 이제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는 주가 변동성이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수급 기반이 좀 더 탄탄해진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뭐 주주환원 지표의 개선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SK 스퀘어라든지 이런 쪽 주가의 기대감으로도 이어지고 있고 그런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까지 플러스해서 본다면은 계속해서 좀 기대감 가져볼 만한 영역이 아니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계속해서 더 강한 시세를 좀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지금 삼성전자는 마이너스권으로 또 전환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 SK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의 시총을 추월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양상이 좀 계속해서 이어질지 아니면 단기에 그칠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좀 고민이 많은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실적의 어떤 사이즈나 이런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저는 삼성전자가 좀 더 싸다라고 보기는 해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지금 격차를 크게 좁힌 상황이고 HBM 가치가 이제 종합 IDM을 넘어섰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보면은 사실 조금은 이제 구조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이제 센티먼트가 지금 현재 강하고 좀 더 이제 ADR 상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주가가 오를 수 있을 만한 재료가 SK하이닉스에 좀 더 쏠려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SK하이닉스에 대한 방향성도 방금 좀 좋게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사실 뭐 비중을 줄이거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래도 좀 우위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동안 항상 좀 물론 이제 그 변화가 이제 시작인 걸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일정 수준의 시총 갭을 이제 SK하이닉스와 항상 좀 벌려놓은 상태로 좀 전개가 됐었고 또 삼성전자 역시도 HBM 가치를 받아가고 있는 국면에 있다 보니까 이제 역전이 되기보다는 좀 같이 빠르게 좀 추월해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SK하이닉스와 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정말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더 시계를 넓혀볼까요? 사실 삼성전자의 우선주, 네. 더구나 SK 스퀘어를 합하면 SK 스퀘어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SK 하이닉스, SK 스퀘어의 합산 비중이 훨씬 더 크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삼성전자 주주들은 네. 우선주가 아니고 삼성물산을 넣어야 된다. 전반적으로 SK 스퀘어와 삼성물산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스퀘어도 그렇고 물산도 오늘 뭐 말씀해주신 논리로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지주사라는 측면도 이제 이전보다는 할인율 축소라는 측면에서 좀 매력적인 투자처이기도 하고 워낙에 좀 지금 자회사 가치가 좀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반영하면서 강한 시세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 이제 본업단에 있어서의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 뭐 자회사 그러니까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쪽이 혹시라도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이 되거나 뭐 횡보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본업단에서 받쳐줄 수 있는 부분 혹은 이제 기존의 NAV 할인율의 재조정 이런 부분으로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좀 수급이나 하방을 받쳐주는 측면에서는 좀 더 탄탄하게 갈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ADR 상장하고 그러면은 이제 특별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또 주가나 이제 기업 가치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연결해서 본다면은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이 전반적으로 약하고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지금 시세를 내주는 게 반도체 소부장이잖아요. 네. 특히 오늘은 뭐 전공정 못지않게 후공정 쪽 기업들도 시세를 펴고 있는데 좀 연속성이 있는 이어질 수 있는 상승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저는 계속 이제 소부장 쪽 관련해서는 계속 좋게 보고 있는 편이고 이제 사실 반도체 이제 대형주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상승세들이 좀 이어지지 못하고 좀 순환매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왔었는데 향후에는 이제 소부장 쪽으로의 관심도도 높아지지 않겠나. 사실 코스닥 지수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코스닥 내에서 소부장 그리고 이제 뭐 전공정, 후공정 관계없이 특히나 이제 후공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전공정 대비했을 때는 관심도가 낮았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이제 패키징이라든지 뭐 테스트 소켓이라든지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좀 같이 가는 그림이 좀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코스닥 내에서 종목 선별을 한다면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그래도 좀 우선순위에서 거론될 수 있는 영역들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보니까 글쎄요. 젠슨왕 이벤트 이후에 다소 소외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LG그룹주였는데 오늘은 다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목이 쏠려 있는데 반대급부로 보니까 LG전자도 상당히 시세가 좀 나네요. 네. LG그룹주는 다시 훈풍이 오는 겁니까? 일단은 여기는 좀 구조적으로 변화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일단은 좀 순환매적인 성격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뭐 기대할 만한 이벤트는 있었습니다. 이제 LG 계열사 사장단 측이랑 이제 구광모 회장이랑 같이 해서 엔비디아를 방문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두산이랑 로봇 관련해서 협력 소식 있고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팅과 관련한 연구 실적을 다음 달 중에 발표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겹치면서 좀 같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로봇이나 양자 컴퓨팅 이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다시피 이제 미래 먹거리로서 주목할 산업은 맞기는 한데 이제 실적에 당장 기여하지는 못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이게 주가의 방향성에 계속 좀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작용을 하기에는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테마로서 접근을 하는 게 유효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당장 2분기 실적의 전망만 본다 하더라도 이제 AI 전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LG CNS나 전자 이런 쪽에 반영이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좀 실적 자체는 좀 슬로우하게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하반기 이후에 어떤 그림이나 중장기적인 그런 가이던스를 좀 더 보는 게 유효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 로봇주를 생각해 봤을 때도 현대차 그룹주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오늘 현대차가 지금 4% 넘게 빠지면서 60만 원 선도 이탈을 했거든요. 네. 현대차 그룹주는 언제 좀 반등을 도모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초 이후에는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이제 좀 순환매를 반복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 사실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본다면 이제 아틀라스가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작이라고도 좀 볼 수 있었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는 이제 로봇 기대감을 가지고는 가는데 사실 이 부분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2분기 실적에 당장 드러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 이야기를 할 거고 또 아틀라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부분에서 뭔가 좀 더 코멘트가 있고 이제 발표되는 소식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더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로봇 밸류체인 내에서는 현대 모비스가 그룹사 내에서는 이제 액추에이터라든지 이런 쪽의 수요를 받아갈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언더밸류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영역이긴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전망에 좀 힘이 실리면서 은행주가 이 금리 인상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최근에 그 중앙그룹 계열의 이슈가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주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좀 매력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금리가 인상이 기대되는 기조로 넘어갔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은행주의 업황을 놓고 봤을 때는 우호적인 업황에 놓여졌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기업회생 신청,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사실 은행에 영향을 아주 안 미칠 수는 없겠지만 이제 판단을 해봤을 때에는 그렇게까지 시장이 우려할 만큼의 타격은 없을 거다라고 이제 저희 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출이랑 지급 보증 합산한 익스포저 규모가 6,30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하나은행이랑 우리은행 쪽에 70% 익스포저가 쏠려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은행들은 사실상 순이익 비중상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두 은행조차도 사실 이제 주요 자회사들이 이제 중앙그룹 같은 경우는 영업 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이 돼 왔었다 보니까 신용공여 같은 경우 담보 비율이 높아서 사실상 이들이 최종 손실로 인식하는 규모는 작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에 미치는 영향 상당히 제한적이고 전반적인 업황 자체가 우호적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중앙그룹의 전반적인 이 신용 리스크가 우리 네. 채권 시장에 네.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네. 그런데요. 그것과 별개로 여전히 코스닥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좀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긴 해요. 7월 초죠. 코스닥 30주년을 마련해서 거래소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아무래도 승강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여파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때 승강제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듯이 이제 사실 승강제라는 게 이제 프리미엄, 뭐 스탠다드 그리고 그 외에 이런 식으로 나눠 간다라는 건데 프리미엄 단에 속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는 기준이 결국에는 이제 실질적인 재무적인 숫자가 나오는가, 즉 이제 실적이 나오는가가 기준이 될 거다 보니까 사실 코스닥만 놓고 봤을 때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코스닥 내의 비중이 높은 이제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재무가 사실 뒷받침되는 영역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프리미엄 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여지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실적가시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 소부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승강제 같은 정책이 시도되는 와중에서는 좀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영역이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한계 기업 퇴출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되는 바가 있다 보니까 좀 코스닥 내에서 이제 방향성이 엇갈리는 흐름 이런 부분들은 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행사가 이틀에 걸쳐서 하는데 제가 7월 2일 날 그 연사로 참여하거든요. 그래요? 자,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지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고민이 되는데 자, 그래도 뭐 이건 한번 봐야죠. 환율 한번 볼까요? 아. 지금 달러 환율이요. 여전히 높습니다. 네. 그런데 달러의 환율도 여전히 161엔. 네. 환율은 뭐 우리가 여전히 높은 건 이제 기정사실화돼 있다 하지만 네. 혹자들은 환율이 이렇게 높으니 오히려 수출도 좋고 반도체 좋고 쏠림이 더 좋고 그래서 기승전 환율이 이렇게 약세인 것이 대형주만 좋고 또 코스닥은 여전히 안 좋다. 이런 이분법적 논리가 여전히 작동하는 걸까요? 일단은 환율은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에게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오늘도 1,540원 근방까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구조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그런 흐름을 좀 제한을 하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물론 수출주의 실적 이렇게 찍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숫자적으로 잘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평가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랑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부수적인 영역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MSCI 평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수급 유입이나 이런 부분들이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24일에 결과가 나오는 부분에 좀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여전히 지금 좀 5개 항목 미흡하다라고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위축이 되기는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의 유입이나 혹은 환율의 방향성이나 이런 쪽에서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지금은 조금은 좀 사그라든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좀 매도세가 다시금 좀 나오고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오후장 체크포인트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정 LS증권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속도 조절을 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9,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수 쏠림, 반도체 쏠림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 6월 넷째 주의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리딩 투자증권 유성만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예, 오늘 9시 반부터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시장 분위기가. 예. 왜 그런 거예요? 또 역시나 보면요. 결국은 반도체주가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예, 역시나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계속 이제 수요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고 그러면서도 장중에 잠깐 이제 초반에는 다 마이너스가 났다가 반도체가 이렇게 또 다시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제 또 코스피 지수는 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장중에 SK 하이닉스가 25년 만에 시가총액 1위가 됐어요. 예, 저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이게 주식시장이 좋은 건지 아니면 반도체 주가 좋아서 주식시장이 좋게 보이는 건지는 저도 조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장 미증 시가 휴장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주말 사이에 사실 미국과 이란과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좀 우려가 되기도 했었는데 결국엔 지금 1차 회담이 종료가 됐고 그리고 60일 안에 최종 이 종전 협정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지금 이 지정학적인 이슈가 좀 어떻게 돼가는 국면이라고 보세요? 예, 그래서 일단 그 월드컵 바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극적으로 타결이 되면서 완전히 이게 끝났다고 했는데 뉴스 보면 아시겠지만 일단 이스라엘이 일단 뭐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공격을 아직 멈추지 않고 있고 이제 미국의 그 벤스 부통령도 스위스에 가 있는데 서명을 한다 만다 하는데 아직도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아 진짜 혹시라도 이게 마지막 최종 타결이 안 되면 어떡하지에 대한 일단 불안감은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봤을 때는 마지막 최종 협상을 하기 전에 미국과 이란 간의 좀 기싸움, 마지막 신경전이라 생각하지 그래도 큰 틀에서의 최종 합의는 일단 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큰 봉합 가운데 마지막에 글쎄 헤게모니라고 그럴까요? 좀 더 예. 이로운 점을 하기 위한 마지막에 혈전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보면 휴전하기 전에 막 고지전 있잖아요. 땅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한 것처럼 큰 틀에서는 이제 휴전을 하지만 종전을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일부 세부 사항이나 그런 면에서는 하나라도 더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마지막 이런 좀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고지전을 말씀하셨으니까 예. 말씀 중에 우리 코스피 지수 9,000선에 고지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업앤다운이 확당히 확대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의 내관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주부터죠. 중앙그룹의 워크아웃 이 부분은 자금 시장의 경색과 연관이 없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제 상장회사 중에 콘텐츠리 중앙도 커버를 하고 있어서 그 누구보다 저도 가슴에 와닿는데요. 일단 중앙그룹, 그러니까 뭐 중앙일보나 방송사, 신문사 중앙일보, 방송사 JTBC 그리고 콘텐츠 제작사 중에는 이제 콘텐츠리 중앙, SLL 그리고 영화관 중에는 우리가 가시는 메가박스 이렇게 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대략 이 금융권 익스포저, 그러니까 노출된 금액이 1조에서 한 1조 2, 3천억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전에 레고 사태 때는 규모가 얼마였죠? 지금 그때보다는 현저히 뭐 작다는 얘기도 있던데. 예, 물론 이제 레고 사태 때보다는 훨씬 규모가 적은데 이번에 좀 충격이 있던 거는 우리가 흔히 안 하는 말하는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대한민국 대표적인 언론사인 네. 조중동 중에 하나인 중앙일보 그룹이 워크아웃 됐다는 데에서 좀 심리적 타격이 있습니다. 설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언론 그룹 중에 하나인 중앙일보 그룹이 설마 워크아웃이 될 수 있냐, 그 심리적 충격이 일단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살펴보니까 대략 한 1조 보수적으로 1조 3천억 중에 익스포저 중에서 은행권 익스포저는 대략 8천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자본을 고려해 봤을 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과거 레고랜드 사태와 같이 그렇게 뭐 큰 파장을 일으키거나 은행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전반적인 뭐 좀 타격을 크게 주거나 이런 업계 전반의 신용 경색을 한 우려까지는 없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특정 증권사 쪽에 좀 일단 관련된 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일단 좀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근데 물론 이게 좀 시장했던 것보다는 아주 큰 리스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최근에 보면 일부 반도체나 방산 업종은 좋지만 그에 비해서 일반 자영업자나 일부 기업들은 상당히 실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중앙그룹의 이런 워크아웃이나 이런 자금 경색은 뭔가 좀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안 좋고 특히나 자금 조달에 있어서 트리플 B, 그러니까 BBB 급 이하인 그런 회사들에게는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분명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제 연쇄 작용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예. 트리플 B 이하에는 이제 자금 빌리가 참 어렵다라는 것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이건 제가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이번에 중앙그룹의 이런 워크아웃에 트리거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동안 누적된 게 있는데요. 일단 과거로 돌아가면 일단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영화관이 메가박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상장 못 시킨 게 너무 컸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메가박스가 상장되면 시장에서 IPO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메가박스 IPO를 좀 아쉽게 못하다 보니 그렇게 했는데 또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쉬운 게 SLL이라고 스튜디오 룰루랄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콘텐츠리 중앙에
드라마 제작하는 건데 마치 경쟁사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CJ ENM에서 분사된 제작인데 지금 스튜디오 SLL, 스튜디오 룰루랄라가 스튜디오 드래곤과 더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K 드라마 웬만한 대작 제작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뭐 해외 주요 이런 OTT에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스튜디오 룰루랄라도 상장을 해야 되는데 과거 이전에 투자받았던 마지막 최종 라운드 금액 대비 현재 가치로는 너무나 낮은 가치로만 상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SL에 관련된 IPO도 지금 계속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데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송사에서는 그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 중계권 관련된 너무 과도한 베팅. 근데 이번 지금 월드컵 진행 중인데 느끼시겠지만 이렇게까지 월드컵에 관심이 없던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이제 어느 순간 되다가 최근에 이제 자금 경색이 나오면서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증시기로 좀 넘어와서 조금 전에 장이 좋은 건지 아니면 반도체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지금 코스피는 9천을 찍고 있는 와중에 코스닥은 900선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략 면에서 좀 고민이 되는 게 지금이라도 대형주로 갈아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코스닥의 반격을 좀 기다려도 될 구간인지 조언해 주신다면요? 예,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당장은 이미 코스닥을 많이 비중을 줄이시고 코스피 특히 반도체 위주로 넘어가고 있고 넘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고민해 봤는데 일단 코스닥이 다시 좀 올라가려면 아무래도 반도체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피크아웃이나 조정을 받아야지만이 그 수급이 코스닥으로 오게 되고 올해 한 10월 정도인가요? 그때 이제 코스닥 승강제도 실시되고 그리고 국민성장펀드도 약 그때쯤에 되면 이제 자금 집행이 코스닥 쪽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당분간은 이 코스피 특히 반도체주 위주의 이 전력질주에 비해서 코스닥은 좀 상당한 좀 소외를 면하기는 힘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코스닥이 한때 1200 근처까지 갔다가 900이잖아요. 그럼 네. 상대적인 이 코스피 지수 대비 박탈감은 엄청난 건데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분들로 더욱더 코스피 반도체 위주로 더 자금을 옮겨가게 되지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유선만 센터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옮겨가고 있다. 예, 이미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국민 참여형 성장 펀드. 이것이 1차가 어쨌든 완판이 됐어요. 예. 그래서 성장 산업들 중에 우리 흔히 뭐 퓨리오사도 있고 맞습니다. 리벨리온도 있고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기업들한테 거대 투자를 한다 그래요. 예, 예. 뭐 언론에서는 뭐 8천억 원 규모라고도 얘기하는데 예. 이게 코스닥 시장에서의 모멘텀이 안 되겠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당장 이 퓨리오사 쪽에 약 8천억 규모의 투자를 승인했다고 해서 코스닥 시장에 큰 모멘텀이 되기는 일단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좋게 보는 거는 이 퓨리오사 AI에 대한 밸류체인에 대한 재평가가 되고 그에 따른 이 퓨리오사 AI 관련한 직관적 협력사들에 대한 투자 그리고 정책 자금의 방향이 우리는 분명히 이런 퓨리오사와 같이 국내 AI 업체에 대한 투자에 분명 적극적 투자하겠다 이거 있고 마지막으로 보면 또 이렇게 되면서 IPO나 M&A 마켓의 활성화까지는 있겠는데 다만 아쉬운 것이 이렇다고 해서 이러한 재료가 이 즉각적으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모멘텀이라기보다는 AI 반도체 인프라 관련 특정 좀 섹터 종목에 대한 선택적 재평가를 가져오는 질적 상승 동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됐다고 해서 좀 코스닥 지수가 당장에 좀 큰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는 기대하기엔 제가 보기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덧 6월에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고 7월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할 텐데 예. 지금 시장에서 이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그 이후에 주가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지 예, 어떻게 그래서 일단 보세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인데요. 시장에서 기대하는 흔히 말하는 기대치 컨센서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컨센서스 대비 훨씬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 레벨의 또 반도체
그 주가가 또 기대됩니다. 두 번째 컨센서스에 부합하면요. 다소 그냥 어느 정도 조금 무난하게 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면서 우상향이 기대되고 만약 컨센서스보다 다소 실망하는 실적이 나왔다 그러면 그동안 단기간에 이 반도체 관련된 업종의 지수가 급등했기 때문에 일단 한번 큰 폭의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또 이때를 기다리는 저가 매수 예, 대기 자금이 매우 많기 때문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원위치를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만 센터장은 아까 들었던 시나리오 3개 중에서 예. 어디에 좀 더 무게를 두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그냥 근데 좀 컨센서스 부합인데요. 문제는 컨센서스라는 게 오늘은 이렇지만 실적 발표가 예를 들면 뭐 2주 후라 그러면 계속 이게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실적 발표 때까지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가냐 하는데 저는 대략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는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요. 벌써 9,000선이 좀 글쎄 이런 편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간당간당합니다. 예. 그런데요. 이런 게 있잖아요. 7월 달이 되면 예. 국민연금의 약 한 50조 원의 리밸런싱 맞습니다. 매도 또한 MSCI가 아니고 FTS의 리밸런싱 맞습니다. 뭔가 그동안 우리 한국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는 예. 수급적인 압박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이런 압박을 우리가 좀 중요한 포인트로 여겨야 됩니까? 예, 일단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일단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있고 해외에서는 FTSE 이 아주 큰 집단 두 군데가 지금 리밸런싱을 앞두고 있는데 특히나 리밸런싱 하게 되면은 당연히 코스피 지수 중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제일 높은 건데 그럼 당연히 이젠 하이닉스 삼성전자입니까? 예, 하여튼 뭐 삼전 닉스인데요. 네. 예, 이 두 개에 대한 아무래도 단기 급등에 따른 흔히 말하는 그 차익 실현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아무래도 역시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세가 많아서 이 두 종목이 하락이 나와도 우리나라 지수는 매우 큰 폭으로 일단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이벤트고 이런 걸 미리 알게 되면 그동안 이제 개인분들이나 다른 기관분들도 미리 선제적으로 매도를 시작하거나 최소한 추가적인 매수는 줄이거나 자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좀 이것을 단순히 좀 이렇게 간과하시는 마시고 일단 만약 이게 실행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일시적인 어느 정도 일정 폭 이상의 지수 조정은 분명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거를 들으시는 개인 투자분들은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그동안 놓쳤던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반도체 이 폭발적인 성장세에 탑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이벤트는 매우 좀 좀 깊게 한번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결국 리밸런싱은 예. 일회성이기 때문에 예. 많이 빠지면 그동안 포머를 불러일으켰던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니까 맞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많이 사줄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종목을 사시건 아니면 코스피 지수 ETF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시건 제가 보기에는 개인분들은 아마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나오면 드디어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아마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리밸런싱 얘기가 예. 나왔으니까 사실 국민연금을 차치하더라도 FTSA 말씀 주셨잖아요. 이게 외국의 기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뭐 좀 줄였으면 예. 다시 사겠지. 예. 그런데 무슨 기관들을 한번 팔면 다시 사기까지 좀 오래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전반적으로 한번 이탈하면 영원히 이탈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영원히 이탈하는 건 아닌데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그 리밸런싱을 하다 보면 좀 어느 기간 정도는 그걸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걸 또 회복하는 데는 좀 일정 시간 대략 뭐 분기건 반기건 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한번 이탈했다고 해서 다시는 뭐 돌아오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셨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뭐 MSCI 선진국 지수에 우리나라 지수가 포함이 된다면 그때는 또 다른 새로운 수급이 글로벌에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꼭 이러한 이슈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시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센터장님,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닉스 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파운드리 쪽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고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좀 나눠서 이렇게 구분 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비교적 둘 중에서는 좀 덜 오른 삼성전자 그리고 예.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SK하이닉스 중에 조금 더 지금 시점에서 룸이 많이 열려 있는 쪽은 어디로 보세요? 예, 요즘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답하기 힘듭니다. 일단 좀 객관적 비교를 해드리면요. 네. 삼성전자는 메모리나 파운드리 세트, 그러니까 스마트폰 가전까지 좀
포트폴리오가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향후 파운드리 수율 개선이나 뭐 HBM 고객사 뭐 확대나 뭐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이렇게 고르게 있고 또 밸류에이션이 하이닉스 대비는 상대적으로 낮고 사업 구조가 분산됐기 때문에 변동성 방어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특히 HBM이나 고부가 D램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순수 AI 서버 사이클의 순수한 수혜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시가총액 1위도 탈환을 한 건데요.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ADR 상장 가능했다는 글로벌 수급 확대나 밸류에이션이 이제 미국 반도체주,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론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기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당장 지금 이 순간에 향후 6개월 동안의 수익률을 비교한다면 아무래도 메모리 업황 개선 기대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는 SK 하이닉스가 더 좋습니다. 그거는 여태까지도 그랬고 오늘 주식시장에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본다면 역시나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 상승 가능성이 더 좋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6개월 내는 예.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에 특화되어 예. 있는 SK하이닉스의 예. 기대 수익률이 높다. 예, 근데 만약에 그래도 혹시라도 하면요, 반도체 관련된 ETF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너무 한 종목에 흔히 말한 집중 투자보다는 비중을 해서 예를 들면 뭐 10이 있으면 한 40은 반도체 ETF, 그 다음에 뭐 한 30 정도는 뭐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여전히 고점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긴 한데 지금 어느 정도 현금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 좀 투자 전략, 이 투자 가닥은 좀 어떻게 잡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일단 좋게 보면은 이제 코스피 11,000, 12,000을 향해서 하지만 또 단기 급등도 있고 대한 우려도 있고 그다음 부담도 있잖아요. 또 그리고 약간 이란 이것도 또 언제나 늘 우리의 발목을 잡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금리 인상,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지수가 한 번은 또 크게 출렁이는, 특히 요즘에 지수 조정은 엄청난 폭의 조정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세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포트폴리오 비중의 10에서 20%는 꼭 현금을 꼭 저는 보유하라 하시고 싶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지수 ETF로 큰 폭의 수익을 이렇게 보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른 걸 재매수하더라도 일정 부분만큼은 꼭 현금화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모르는 시장 조정에 좀 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우리가 하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예. 지수의 매수 매도 사이드카를 한 몇 번이지 막 세면서 맞습니다. 올해까지 한 40번 정도 됐나 뭐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 오늘 이 순간부터는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시가총액 엎치락뒤치락 횟수를 세우는데 예. 아마 언론이 막 집중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루에 한 3, 40번 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자, 그런데요. 우리 코스피에는 다양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 너무 메모리 반도체에 쏠림 말고 한 발짝 뒤에 보면 글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중장기적으로 이 조선주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예. 조선주는 최근 어떻습니까? 아, 맞아요. 일단 조선을 보면요. 일단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선이란 게 일단 이 그 뭐냐 뉴스 호재만 보면요. 반도체 못지않게 호재가 많아요. 뭐 최근 그러니까요. 보시면은 뭐 미국에서 뭐 잠수함 검조도 그렇고 뭐 글로벌하게 배가 모자른데 우리나라 조선사들한테 와가지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 주가는 반도체 대비 너무나 아쉽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조선 같은 경우는 이 실적에 대한 반영되는 게 좀 반도체 대비 단기간보다는 장기간에 걸쳐서 일단 반영이 되고 배가 완전 건조되고 인도되는 시점에 또 집중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면서 너무나 좀 아쉽습니다. 근데 조선 업종을 보면요. 분명 반도체 못지않게 매우 현장 분위기나 앞으로 추가 상승 동력이나 수주 잔고나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혹시나 조선주에 대해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주가가 매우 아쉽지 이런 분들은 좀 제가 보기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단 투자를 접근하시는 게 어떤가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버텨라? 예, 버텨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계속 버티는데 다른 반도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상대적 수익률이 매우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일정 부분 가지고 계시는 건 유지하되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오히려 제가 보기엔 좀 당분간은 반도체나 그와 관련된 AI 관련된 업종에 좀 투자하시고 오히려 조선주는 좀 시장에 큰 폭이 왔을 때 그럼
조선주도 이렇게 조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조금 이제 비중을 좀 늘려가는 전략으로 그렇게 제가 보기엔 접근하시는 게 흔히 말하는 펀드처럼 적립식 투자하시는 것처럼 좀 그런 전략으로 조선주는 투자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 관련해서도 주목을 받았던 게 전력 설비 원전 쪽도 있잖아요. 예. 최근에 뭐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올랐다가 또 갑자기 빠지고 이렇게 부진하다 보니까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전이나 SMR 이런 쪽 보면은 이제 24년 만에 뭐 신규 원전 부지 설정이나 첫 SMR 부지 뭐 확정 이렇게 되면서 일단 정책 측면에서도 분명 정책적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모습도 보이고, 근데 이제 이것 또한 문제가 뭐냐면 본격적인 수주는 설계 인허가 발주 일정에 따라서 시간차를 일단 두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스토리는 있지만 이것 또한 역시나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수익으로 인식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 또한 조선주와 비슷한 스토리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 스토리는 좋고 호재는 있고 미래 방향은 맞는데 역시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 수급이 다 반도체나 AI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전력기기 쪽은 요 2, 3년 동안 매우 좋았고 올해 초에도 일단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일단 북미나 글로벌하게 매우 실적이 매우 좋고 이것 또한 글로벌 공급 쇼티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일단 뭐 실적이나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근데 역시나 이 조선, 뭐 원전, 전력기기 이 모든 게 다 반도체하고 비교가 됩니다. 이거 다 좋은데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비 주가가 왜 이래? 이러다 보니까는 모든 투자자분들이 기존에 있던 조선이나 뭐 원전이나 전력기기 관련된 포지션을 줄이시고 다 반도체로 가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상대적인 좀 수급 쏠림 때문에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유성만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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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장이 지금 양 지수가 모두 전반적으로 좀 탄력이 둔화되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지속되는 양상은 바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차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코스닥 쪽이 훨씬 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오전장에서 눈에 띄었던 섹터들부터 우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장에서 반도체주 단연 빼놓을 수가 없죠. SK하이닉스는 이제 장중에 290만 원 선도 넘기면서 300만 닉스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조금 전에 이제 삼성전자와의 시가총액을 추월한 점도 시장은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MLCC 쪽, 삼성전기는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MLCC 업황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거래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던 한울반도체, 오늘도 20% 넘게 폭등하고 있고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흐름도 보여주기도 했죠. MLCC 관련해서 JNTC 같은 종목들 지난 거래를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LG그룹주들, 지금 LG그룹 주요 계열사의 사장단이 이제 내일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한다. 그 기대감에 그룹주들이 일제히 오르긴 하지만 초반 대비 시세가 둔화되고 있는 양상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월등히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섹터들이 더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나 조선, 증권, 또 원전까지도 오늘도 추가적인 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현대차 그룹주들을 비롯한 로봇 종목들, 전력기기 쪽까지도 내림세가 보이면서 확실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집중된 양상이 여전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 외국인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우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은 후성입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3거래 연속으로 후성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담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을 보시면 오늘 장에서 증권주를 여러 매수하고 있습니다. SK증권은 최근 4거래 연속,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무려 7거래 연속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장에서 역시나 코스닥 안에서도 반도체 소보장 종목들이 유독 강한 흐름이죠. 오늘장에서 두 자릿수 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 마이크론, 오늘을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5거래 연속으로 사들이고 있고요. 파두 같은 경우에도 최근 6거래 연속으로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지도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기관 우선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았는데요. 오늘은 다시 기관이 매수로 전환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최근에 기관이 6거래 연속으로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흐름까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기관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소보장 종목들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죠. 관련해서 VM이나 SFA 반도체, 원익 IPS, 그리고 PSK홀딩스 같은 종목들을 현재 담고 있고요. 이슈가 있는 LG전자도 모처럼 기관에서 매수로 전환한 흐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목표치를 올려잡는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IBK투자증권 그리고 IM증권에서 각각 최대 11,00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갈 수 있다라는 목표치 상단을 상향하기도 했는데요. 이 IBK투자증권에서는 기존 6,500에서 9,000피까지 밴드를 잡고 있었는데 오늘 나온 리포트를 확인해 보시면 훨씬 더 상방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관련한 리스크 그리고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이 중동 관련해서 재점화의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는 마이크론의 실적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당사가 예상하고 있는 마이크론의 EPS 전망치 20달러 30센트를 상회하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라면서 4분기 가이던스가 긍정적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는 결국 7월에 발표될 국내 반도체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연동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IM증권에서는 코스피의 높아진 이익 체력으로 봤을 때 11,000포인트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당분간은 최근에 S7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삼성전기와 생명, 또 물산까지 이쪽 7개 기업으로의 쏠림은 계속해서 지속될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코스닥의 반등은 언제 올까? 이 지금의 반도체 이익 지속성에 의문이 커지는 시점, 그러니까 주도주가 꺾이고 난 이후부터 코스닥의 약진이 부각될 거기 때문에 코스피가 이 11,000피에 도달하고 나서 고민해봐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좁혀서 종목단의 리포트도 체크해 볼 텐데요. 자, 우선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룹주들의 리포트를 오늘 나온 리포트만으로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하나투자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죠. 지금 장기 공급 계약과 HBM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높은 수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 43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IM증권에서는 350만 원의 TP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35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연일 증권가의 긍정 전망이 쏟아지고 있죠. SK하이닉스의 배당금을 활용해서 이제 M&A가 추진될 거다라는 전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270만 원까지 기존 목표 주가보다 2배 훨씬 넘게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삼성생명, 삼성물산에 대한 호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는 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대신증권에서 이제 새로운 가치평가의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흥국증권에서 목표가를 70만 원으로 기존 목표가 대비 20%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장에서는 이번 주에 주요한 이 증시 일정도 체크해 볼 텐데요. 우선 미국과 이란 간의 이 스위스 협상 관련해서 어떤 보도들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체크업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예정돼 있는 이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심사 결과가 오늘 저녁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25일까지 바이오 USA가 진행되고 있고 JP모건 에너지 전력 신재생 관련 컨퍼런스 일정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는 23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MSCI 시장 분류도 발표되기 때문에 한국의 워치리스트 여부도 꼭 봐야겠죠. 이번 관찰 대상국에 등재가 돼서 1년 이상 심사를 거치게 된다면 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데요. 여기에 편입이 된다면 대략 44조 원가량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LG그룹의 이 주요 계열사 사장단이 엔비디아 본사를 이제 내일 방문하기도 하고요. 오는 26일까지는 아마존 프라임데이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목요일도 함께 살펴보시죠. 목요일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일정,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새벽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HBM의 수요는 어떤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형 메모리 출하는 어떤지, 또 AI 서버용 투자가 확대될 여지가 있는지, 특히 가이던스를 중점으로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이외에는 또 7월 전반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30주년 기념 행사가 7월 1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정책적으로 기대감이 자극될지 여부를 체크해 봐야겠고요. 그리고 동전주 이 상장 폐지 요건도 곧 시행이 되죠. 본격적인 이제 잠정 실적 시즌까지 이제 돌입이 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7월 초 그리고 SK하이닉스는 7월 말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월 말 그리고 7월까지도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지금까지 오후장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 협상 발목을 잡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복병입니다. 다행히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던 이란이 다시 돌아왔고 일부 성과를 보이면서 증시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네, 이제 60일간의 후속 협상 움직임에 따라서 당분간 변동성이 커질 것 같은데요. 오늘 셀럽의 한수는 신환종 한국투자증권 고문과 함께 미국과 이란 협상 상황 그리고 글로벌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도대체 트럼프 왜 그러는 겁니까? 제가 나올 때마다 그런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 그 트럼프는 일단 오바마의 JCPOA보다 좀 좋은 협상이어야 하는데 뉴스에도 나왔죠. 이스라엘에서 뉴스 사람들은 이란이 이겼다. 이게 92%. 결국에는 전쟁 왜 했냐부터 해가지고 이게 MOU를 60일 동안 맺어서 휴전을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 전쟁을 왜 했는지 미국이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게 무엇인지 이렇게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자체, 트럼프 정부를 평가할 텐데 지금 그대로 보면은 진짜 왜 했는지 그다음에 그 전보다 더 악화된 것 같고 호르무즈는 완전히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금융시장 투자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조용히 하고 또 이스라엘이 내보낸 공격을 멈추고 해서 이란과 MOU를 잘 맺어가지고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는 금융투자자들이 원하는 거랑 달리 이게 회담이 잘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왜냐하면 양측의 레드라인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지금의 이 MOU는 알고 보니까 미국이 자꾸 자기들 위주로 자기가 유리하게 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란한테 상당히 유리한 구조로 나왔다는 게 지금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란은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레버리지로 활용할 거라서 네. 이렇게 되면 하반기 이제 이란에 대한 이슈가 거치면서 하반기 매크로를 좀 좋게 보려고 했던 시각들이 상당히 후퇴하게 되거나 뒤로 밀리게 되는 상황이죠. 그럼 이거는 여기서 붙이지 않고 이제 유가, 그다음에 물가, 그다음에 미국의 통화 정책 이렇게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럴 수도 없고 지금 저럴 수도 없고 상당히 답답한 곳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한정 의원이 사실 저희 코너에 오셔가지고 모든 언론이 잘 끝날 거다라고 했는데 되게 독특한 뷰를 계속 내세요. 오래 갈 거다. 이건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 네. 그러면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트럼프는 이 전쟁을 왜 시작했나? 신한정 의원이 보셨을 때 가장 시나리오 높은 거는 도대체 왜 시작한 겁니까? 왜 시작했느냐?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 데이터로 보면은 네타냐후 총리의 지금이 아니고서는 이란의 전에 하메네이를 비롯한 고위층들을 한꺼번에 괴멸해서 이란한테 타격을 아주 강하게 먹일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없다. 이번 말기는 없다라는 거에 그 전에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죠. 거기 타격에서 성공했던 트럼프가 좀 오버하면서 네타냐후 총리의 어떤 그 제안에 실은 말려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너무 길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게 이제 길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준비되지 않은 전쟁이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물론 테스트하고 뭐 이런 건 있었습니다만 미국으로서는 정말 어떤 명확한 이유에 의해서 뭐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때 이게 아니고 준비되지 않은 전쟁이었다는 게 저희들은 이제 제가 이제 석사 전공이 그쪽이기 때문에 국제 정치 전공하시는 분들의 얘기들을 많이 참고하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포레인 어페어나 포레인 팔리스나 아니면 미어샤이머나 여러 사람들 여러 그 국제 정치 학자들의 이제 평가들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 왜 했는지를 본인들 안에서도 전혀 이게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이제 정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일은 저질러졌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인데 지금은 실은 셀프 종전이죠. 난 끝났어. 근데 이제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도 그렇고 MOU도 그렇고 첩첩산중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끝났는데 저쪽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제 끌려가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너무 나쁘게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앞으로 상황은 일단은 MOU를 했기 때문에 60일 동안은 됐다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유가는 70에서 한 90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75달러 정도로 내려오긴 했는데요. 추가로 70달러 밑으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오펙 국가들의 그 이제 브레이크 이븐도 그렇고 실은 내려가기 싫은 거죠. 굳이 그러면 이제 증산할 필요가 없고 뭐 이렇게 가는 것들이죠. 아까 전에 브레이크 이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중동 산유국들이 네. 유가의 손익분기점이 그거는 되게 딱 낮죠. 지금 정도 수준이면 딱 좋은 거죠. 딱 좋다. 네. 요즘 재정 때문에. 왜냐면 이제 진짜 그냥 땅에서 뽑아내니까 원래 그거는 싼데 재정을 감안해 봤을 때는 한 7, 80이 딱 좋은 거죠. 그 이상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긴 한데 저는 70에서 90달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은 한 80달러 초중반에서 이제 하반기, 2분기, 3분기나 평균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상반기에 어려웠을 때 지금 그 물가를 자극했다는 막 이 걱정됐다는 그 유가 WTO가 84달러인가 그랬거든요. 많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지금 유가가 상반기에는 되게 부담됐다가 이제는 오브제도 안 하고 쭉 내려가면서 이제 물가의 부담이 적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통화정책에 제일 큰 문제는 통화정책입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저는 하반기 매크로를 상당히 변동성이 크고 부담스럽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60일 그다음에 60일 뒤에 또 할 수 있습니다. 60일 해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중간선거 때도 넘겨서 다시 60일 선거 끝나고 나서 중간선거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든 간에 이제 겨울이나 내년에 다시 하자라고 해서 다시 공격을 제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때는 이제 거칠 게 별로 없죠. 다시 우리가 뭐 공격을 할 수도 있겠고 뭐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란의 문제는 이게 JCPOA 할 때도 엄청나게 시간이 걸렸고 오히려 그때보다도 지금 더 나쁜 상황에서 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란과 그 미국 양쪽의 입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고통과 아마 더 시장을 괴롭힐 가능성이 높아서 이거는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 지정학적인 변수가 있는데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9,000선을 찍기도 했잖아요. 장중에 또 마이너스권으로 출발해서 상승 전환하는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러면 증시의 최근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데요. 일단 우리 증시의 어떤 펀더멘탈은 저는 여전히 강하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한 이 반도체 그 기업들의 엄청난 실적들이 끌고 가는 데는 여전히 그 모멘텀과 펀더멘탈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매크로는 상당히 그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계속 높다. 이 가운데 수급은 좀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도 리밸런스 다시 해야 되고요. 외국인들도 리밸런싱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도움이 되지 못할 텐데 개인의 수급으로만 올라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맞아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매크로 이슈가 좀 잦아지고, 그다음에 모멘텀에 대한 발표들이 나오고 이럴 때 올라갔다가 또 안 좋아지면 또 내려갔다가 그래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상반기에 봤던 것처럼 뭐 사이드카 몇 번 또 나오고 반복돼서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도 조금씩 밀어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네. 그러니까 결국 지수의 펀더멘탈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하면서 설명이 어려운 게 수급인데요. 신한종 의원 말씀하시는 것은 외국인은 계속해서 없었고 기관이 오히려 우호적인 존재였다가 국민연금을 위시한 기관이 이제 팔 거다. 그러면 개인들이 아마 돈이 많다 하더라도 이걸 떠받치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금리입니까? 그 리밸런싱의 트리거는 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키는 일단 리밸런싱 그 자체인데요. 왜냐하면 6월 말 7월 초이기 때문에 상반기를 정리하고 이제 하반기를 가야 되는 입장에서 자산 배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가도 있고요. 그 비중 문제니까 넘어가니까 이거는 기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중요한 건 채권인데요. 채권 금리가 너무 낮으면 이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이나 대체나 위험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채권 금리가 너무 상당히 높고 매력적이라고 한다면 안정적이면서도 이게 연기금으로서는 제일 확실한 거죠. 제일 안전하죠. 그냥 천천히 투자해도 안정적으로 투자해도 한 4%에서 5% 나온다고 하면은 이걸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아마 하반기는 이 고민을 할 겁니다.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아마 채권으로도 많이 어느 정도 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문제는 기계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이제 국민연금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그동안 쭉 해왔는데 계속 더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자금들이 좀 들어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뭐 퇴진연금에서 또 은행에서도 ETF를 뭐 할 수도 있고 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새로운 수급 수요들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공급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최근에 계속해서 심상치가 않아요. 지난주 내내 달러 강세가 상당히 눈에 띄었고 지금 달러 원 환율도 1,537원, 1,540원 부근에서 다시 움직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도 100선을 계속해서 웃돌고 있는데 앞으로 환율은 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지금 환율은 그러니까 요 단기 환율은 아마 중동 이슈에 의해서 이게 또 좌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6월이 거의 끝나가니까요. 7, 8, 9에 이제 여름을 지나게 되면은 저는 1,400원대 후반으로 좀 내려가지 않을까. 워낙 강세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밖에서 무역수지 이제 흑자로 해서 받는 돈들이 쭉 있는데 그 기업들이 이거를 원화로 바꾸진 않았거든요.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해외 투자도 있고 또 이게 보니까 원화가 되게 강세가 되기보다는 중동이라든가 여러 이슈에 의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 국내죠. 국내 기업들이 이 원화로 바꿔야 될 돈들을 잘 안 바꾸고 달러로 바꾸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우리가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달러로 갖고 있다가 아마 9월쯤 되면 이제 세금 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이제 여름 지나면은 리밸런싱이나 등등에 밖에 나가는 돈보다는 무역수지로 오는 돈들이 쌓이고 그리고 이것들을 국내 걸로 비축해야 되는 물량들이 쌓이면서 이제 역전이 되면서 천천히 원화 강세 쪽으로 한 1,400원대 후반, 그다음에 한 9월, 10월, 11월 이쯤에는 또 다시 한 1,400원대 중반 이렇게 좀 더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리가 또 우리는 아마 하반기에 인상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미국은 만약에 동결된다고 한다면 이 금리 차가 줄어드는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등등이 하반기에는 1,400원대 후반대로 좀 안정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금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는 지금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지금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들리는데요. 그런데요, 좀 재밌는 전망이 하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금을요 포기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금값의 전망치를 바꿨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꽤 큰 겁니까? 골드만삭스가 금값 포기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럴 겁니다. 장기 전망은 금값 상승을 본다. 그런데 단기로는 조금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건데요. 최근에 올 초에 금값이 급등했다가 이제 급락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횡보하거나 헤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거 단기적이니까 다시 빠르게 올라갈 거다라고 봤던 것들을 이제 포기했다라는 의미인데요. 단기로 급등을 포기했다는 의미라서 무리하게 하지 말자는 것들인데 중앙은행들이 금을 그동안 많이 샀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금을 많이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터키도 그렇고요. 대표적인 왜냐하면은 환율이 우리 말고도 이제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요.
이렇게 유가가 급등하면은 안 좋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도, 터키 뭐 이런 나라들인데요. 뭐냐면 원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원유를 엄청나게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원유가 급등하면은 경상수지 적자, 재정 적자가 동시에 나오면서 어려운 나라들, 대표적인 나라들이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외환보유고인 달러 채권 뭐 이런 거 팔아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금을 많이 샀더라고요. 저번에 터키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금을 많이 샀기 때문에 금을 팔아가지고 방어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아마 이 상황이 지금 진정이 안 되고 하반기나 뭐 여름 이후 계속 가게 한다면은 당분간도 계속 팔 수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이 거기도 지금 수급이 맞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 골드만삭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금값은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화폐 가치 하락을 그에 대응하는 그거 물가 상승이죠. 물가가 급등하거나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아주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나거나 뭐 이제 경기가 침체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그게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전쟁이라든가 경기 침체가 아니라 위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또는 대공황, 뭐 이런 식의 시스템 위기 이럴 때는 정말 금이 최고인데 그냥 어설픈 전쟁, 어설픈 경기 침체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쟁인데 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다시 MOU가 안 돼가지고 트럼프가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그러면 금값이 올라가는 그게 아니고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이 정말 시스템 위기로 가느냐 막 이럴 때 정도의 금이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중앙은행들은 특히 중국을 비롯해서 이제 예전에 러시아가 갖고 있는 그 미국채 다 뺏겼던 것처럼 네. 그래서 금을 살려는 수요는 꾸준히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이제 꾸준히 화폐 절하가 일어나는 거에 대응이기 때문에 금도 그냥 꾸준히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막 급등했으면 실은 이거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금은 우리 저희가 단기 대응으로 뭐 1년이나 2년 내 투자할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장기로 묶어둘 돈으로 해야 되는 게 이게 그 사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사는 기관들의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쟁 뭐 이런 거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모님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지금 가장 관심이 큰 쪽이 역시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잖아요. 반도체주가 여전히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보면 삼성전자는 60만 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최근에 500만 원대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죠. 반도체주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 반도체야 뭐 워낙 우리 빈센트가 잘 알고 계시니까 저도 여주세요. 동의하는데 그 반도체의 그 전에 우리가 그 범용 상품으로 봤던 반도체가 맞춤형 상품이 이제 됐고 이 이익의 가시성이 아주 확실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익이 만약에 확실한 회사가 있다면은 투자들은 아마 견고하게 몰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반도체로 돈이 몰려갈 수밖에 없고요. 너무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국의 그동안 했던 비즈니스가 아니라 정말 글로벌 비즈니스가 우리한테 갑자기 날라왔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인지 그다음에 일시적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앞으로 쭉 그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가 아직 애매한 상황이라서 그렇지 만약에 구조적인 그런 그 이익을 가져가게 된다라고 판단되면은 더 올라가야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좀 더 구조적인 리레이팅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시총 1위로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하이닉스는 이제 HBM을 비롯한 그 이제 엔비디아가 만든 그 생태계에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이니까 나머지 레거시 디램과 또 파운드리 아직 뭐 좀 미성숙했지만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 같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 속도의 차이가 많이 나고 아직 삼성을 아직 리레이팅 구조 리레이팅 얘기하기 좀 빠른 상황에서 하이닉스 먼저 좀 높은 그 구조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오늘 시총이 이런 바뀌는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의 실적이잖아요. 네. 투톱에도 주가에 영향을 주게 될 텐데 마이크론의 실적에서 관전 포인트 뭐가 있을지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면요. 마이크론 진짜 어려운데 일단 마이크론에서는 그 지금 HBM3 인도 본격화 그다음에 지금 이미 그 공급 계획이 끝난 이런 상태의
그 가시성을 얼마나 자신 있게 이제 피력할 수 있느냐, 뭐 등등이 이미 그 높이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이상을 좀 터치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나올 수 있을지 조금 걱정되긴 해도 그래도 뭐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높은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높은 것들을 갖고 왔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라면 2분기 데이터라고 한다면 좀 높은 서프라이즈를 좀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싶고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삼성하고 그 하이닉스의 실적하고도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지금까지 신환종 한국투자증권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00년 1월 4일 밀레니엄 시대를 열면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가 됐죠. 오늘을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그 자리를 위협 또한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변화인데요. 우리 증시에는 변화는 항상 긍정적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도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오후장도 대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앤머니는 6월 20일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내일도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